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이어서 이번에는 고구려 이외에 바로 백제 이외에 나머지 국가들 신라와 그 다음에 가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우리나라에서 고구려와 백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국가의 발전이 이루어졌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신라하고 가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발전의 속도가 느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가장 늦게 발전되었던 곳이기도 하죠. 그 이유와 그 다음에 그렇게 국가가 건국된 이후에 바로 어떤 식의 발전을 이루어 나갔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로 신라의 건국과 성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가 삼한에 대해서 배웠을 때 삼한은 이른바 세계의 한이라고 불렸었던 나라였었죠. 거기에서 바로 마한의 맹주국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목지국이었었죠. 그 다음에 변한은 바로 구야국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한의 경우에는 바로 사로국이었었죠. 근데 그 나라들이 현재 이때 당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마한이야 나중에 이쪽까지 가가지고서 이제 백제가 되긴 하지만요, 나머지 변한과 그 다음에 진한의 경우에는 각각 여기에 위치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그 발전의 속도가 느리게 되었던 상황이었다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바로 신라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이 신라에 대해서는요, 사실 고구려와 백제에 비교해서 봤을 때 이야기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라가 나중에 삼국을 통일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계속해서 국가를 유지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고려한테 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신라의 역사를 썼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고려였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 신라의 역사를 쓰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경주 김씨에 해당됐었던 김부식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신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책인 삼국사기에서는요, 사실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먼저 국가적인 탄생이 있었던 곳은 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후대 학자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즉,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에서부터를 이제 제대로 된 국가의 건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데 비해서 신라의 경우에는요, 국가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거의 군장 정도 혹은 거의 부족 국가 이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그 시절서부터 바로 그 연원을 잡아가지고서 그 시작을 잡아가지고서 건국이라고 이때 당시에 김부식이 약간 좀 무리를 했었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라의 경우에는 거의 부족사회 정도, 부족사회 초반부 그 정도 해당되는 때부터 국가가 건립됐다는 식으로 김부식이 꾸몄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라의 역사를 그렇게 앞당겨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역사책에 나와 있을 때는,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와 있을 때는 신라가 가장 빨리 건국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장 늦게 건국됐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신라는 진한의 사로국, 즉 경주 지역에 있었던 진한의 바로 맹주국이었었죠. 이 사로국이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이뤘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봤을 때 고조선의 유민들이 여기까지 도망와요. 즉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그 유민들은 이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늦게 이 신라 땅까지 왔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경주 땅에 있었던 토척 세력들과 같이 연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실제로
이 신라가 건국됐을 때 뭐 석탈의 집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개의 집단들을 전부 다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박씨와 석씨와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계승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 세력들이 전부 다 외부에서부터 신라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탈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초창기에는 왕권이 강하다고 절대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신라도 사실 6개의 마을부서부터 시작이 됐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의 경우에는요, 보세요. 이쪽에 바로 고조선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이 바로 뭐냐면 산맥이에요. 여러분들. 소백산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노령산맥이 있는데 이건 이제 태백산맥이고 이제 함경산맥입니다. 고조선이 망했어요. 고조선이 망하다 보니까 이들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됐었었는데 마한 쪽이야 가기 쉽긴 하겠지만 진안으로 가려면은 지금 이렇게 가다가 노령산맥을 걷는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소백산맥도 또 건너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 개의 한 중에서 가장 적게 그 다음에 가장 늦게 고조선의 선진 문물이 고조선 유민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문물의 수용이 되게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죠. 한반도의 동남쪽 쪽에 거의 뭐 처박혀 있다시피 했었던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이다시피 박씨와 석씨와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이제 그 계승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씨가 왜 박씨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박씨가 박씨인 이유는 바로 이 박씨도 박혁거세도 신라의 시조죠. 바로 알에서 태어났는데 그 알이 마치 박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서 박씨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되게 독특하게도 주몽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에서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알에서부터 태어났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면 보통은 알은 새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가 났는데 보통 이제 새는 하늘에서 주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었던 천손의 후손이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의식들이 이 속에 숨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식적인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이런 측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박씨와 그 다음에 석탈해 같은 경우에 이제 배 타고서 오다가 뭐 가야 지역 한번 들렸다가 쫓겨나가고 나중에 신라 땅으로 갔었다는 건 얘기가 있기도 하죠. 김씨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알다시피 계림이라고 하는 그런 숲속에서 바로 어디선가 이 육부의 촌장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닭 우는 소리가 한밤중에 들리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가가지고서 그 계림 속에 닿았더니 그랬더니 어떤 닭이 열심히 울고 있는데 그 닭 있는 데 가보니까 바로 닭은 갑자기 사라지고 웬 괴짝이 하나 있길래 그 괴짝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서 황금빛에 빛나는 그런 알이 있었다더라. 그리고 알을 갖고 오다 보니까 이 알에서 이 알 자체가 바로 깨지게 되면서 그 안에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삼게 되면서 바로 그 아이가 신라의 귀인이 됐다더라. 그게 바로 김할지라고 하는 바로 경주 김씨의 시조죠. 그리고 바로 이 김할지 후손이 나중에 신라의 왕위를 독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측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알과 관련된 그 외에도 이주민 출신에 해당되는 여러 세력들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다만 국가가 점차 커져나가는 모습을 당시 신라의 왕의 명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프린트의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신라 왕후의 번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거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라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최초에 바로 박혁거세죠. 이 박혁거세는 바로 다른 말로는 거서간이라고도 불렸었었는데 거서간이라는 뜻은 일종의 뭐 어르신 뭐 이런 뜻이에요. 즉 뭐 귀인 이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마도 그 시절 때쯤에 그 사로국에서 있었었던 우두머리나 군장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1대로 끝나요. 그리고서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했던 사람은 스스로 차차웅을 이때 당시에 칭했었죠. 이 차차웅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무당을 의미해요. 즉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다시피 청동기 시대 때의 지배자는 곧 무당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신라에서 바로 이 거사관과 차차웅의 시대 때 자체는 사실상 이쪽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청동기 시대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을 겁니다. 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정일치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나와 있는 것 자체는 보면은 꼭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이 지역에서는 아마도 사실상 청동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라국이 점차 힘이 커져 나가게 되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국가들을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6개의 말을 시작으로 했었던 여러 개의 단체들이 이제 점차 모여가지고서 커다란 국가를 이루어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여러 개의 부족들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계승했었다고 했었잖아요. 박석 김씨가 돌아가면서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다음번에 왕위를 계승할 싸움은 누구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서 논쟁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시대 때쯤에 이 왕을 뽑는 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때부터는 왕을 이사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사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의 개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옛날에 바로 요번에 새롭게 왕을 뽑으려고 했었을 때에 육부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서 서로 이야기를 했었대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육부의 대표자들은 서로 왕이 되는 것을 바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연맹의 수장이 되는 것을 서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양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래도 연맹장을 뽑긴 뽑아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냐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덕이 많은 사람이 바로 연맹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게 되었고 이것의 결과 사람들이 옳다라고 했을 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이의 개수가 많은 사람은 바로 덕이 많다는 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이의 개수를 세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덕이 많은 거하고 이의 개수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좀 알기 힘들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음식 중에 하나죠. 바로 떡을 바로 이때 당시에 그 연맹장들끼리 한 번씩 씹는 겁니다. 이의 개수를 직접적으로 세는 건 좀 추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떡을 씹었는데 근데 떡을 씹었을 때 떡에 찍혀져서 나오는 사람들 이빨 자국을 보고서 바로 가장 많은 사람이 바로 왕위를 계승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설화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에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좀 섬뜩함을 느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의 개수가 많다고 한다면 덕이 많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모든 사람들은 거의 똑같이 이의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의 개수가 많은 것이 바로 덕이 많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사실은 그 시대 때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성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되면 오히려 이가 빠지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의 개수가 많을수록 덕이 많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면 성인이 된 사람의 경우에는 가장 이의 개수가 많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 이때 당시에 바로 그 집단의 최고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논의를 해가지고서 이의 개수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의 개수가 많다는 것은 곧 어른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게 모여가지고서 논의를 했었던 그런 연맹의 장들이 사실상 바로 성년이 아닌 경우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는 얘기는 BC제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되게 빠른 나이에 많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임금을 뽑는, 즉 우두머리를 뽑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연맹의 장이에요. 즉 여기 보다시피 연장자인 의미도 있지만 연맹의 장으로서 이것은 제대로 된 완벽한 국가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사루국은 지난해 12개 나라들 중에서 가장 힘센 나라로 점차 그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스타가 한 명 등장이 됩니다. 즉 바로 신라를 사실상 만들었다 보일 수 있는 존재죠. 바로 여기 보이는 내무랑입니다. 이 내무랑의 경우에는 4세기 후반대쯤에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는 것을 완전히 확정을 져요. 예를 들면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는 대신에 왕비는 박씨만 낸다, 뭐 석씨는 약간 좀 왕따 돼버리고 뭐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한 것이에요. 그리고서 이 내무랑은 공로를 확실하게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드디어 진한 전역을 완전히 통일을 하게 돼요. 자, 진한 지역을 완전히 통일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주변에서 백제랑 그 다음에 고구려 정도가 바로 이 신라를 약간 좀 견제할 수 있는 수준? 근데 솔직히 말하면 국경선도 거의 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견제를 많이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무랑이 스스로 마립간이라고 칭하죠. 아니 선생님, 내물왕이라고 했잖아요. 마립간을 칭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바로 사실은 정식 명칭은 내물 마립간입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나중에 이 마립간이란 말 대신에 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 여러분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다시피 진한 지역을 완전하게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루국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름은 계속해서 사루국이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에 이 좋으나 나쁘나 바로 이 사루국과 같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바로 성장해 나갔었던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구야국이었었습니다. 바로 가야였었죠. 근데 가야의 맹주국이 바로 구야국이었었잖아요. 근데 구야국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루국과 같이 뭐 사돈 관계도 맺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친분을 쌓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경쟁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근데 당시에 이 사루국이 진한 전역을 완전히 장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구야국은 전부 다 장악을 하지 못했어요. 좀 더 힘센 변한 지역을, 나중에 가야 지역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개의 가야국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개의 가야국들 중에서 가장 힘센 가야국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동쪽에 있는 이 사루국의 경우에는 아예 진안을 다 통일하니까 뭔가 좀 셈이 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견제를 해야지 나중에 잘못하면 쟤네들에게 우리가 공격받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백제는 이 가야에다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는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마도 백제의 사주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었느냐, 갑자기 이 가야와 외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요걸 두고서 일본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일본의 바로 어떤 그 신공왕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존재가 바로 군대를 일으켜서 사만을 정벌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글을 남기면서, 그렇게 정복하고 나서 그 지역에다가 현재 가야 지역에다가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것을 세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대서부터 일본이 바로 한반도를 지배했다, 뭐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도 안 되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실제 역사적 사실이긴 합니다. 즉 일본이 실제적으로 가야와 연합을 해가지고서 신라를 침공했었어요. 문제는 이 군대가 생각보다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당시 내무랑은 위기에 빠집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국경선 근처에는 이 왜군들이 말 그대로 엄청나게 차서 넘쳐서 들끓어 넘쳤기 때문에 이들을 쉽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신라는 절체절명의 순간 한 가지 도박을 걸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야가 왜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신라를 침공했어요. 백제는 알고 보니까는 그 뒤에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무랑이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바로 북쪽에 있는 고구려였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고구려도 그냥 삐리리한 왕이 고구려의 왕이었다고 한다면 못하고 도와주러 갑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고구려 왕이 바로 누구였냐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정복군주 바로 광개토 대왕이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떤 게 벌어졌냐면 당시에 이 광개토 대왕은 약 육지로 5만 명에 해당되는 군대를 보내줘요. 자기가 직접 오려고 했다가 귀찮아서 그냥 안 와가지고서 그래서 5만 명에 해당하는 철기군을 즉 일부 기병과 보병을 같이 보내줘가지고서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이 내무랑은 그렇죠 실제로는 광개토 대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친 거죠. 조공을 바치면서 제발 저희 좀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고 그 결과 광개토 대왕은 육지로 바로 5만 명 정도에 해당되는 군대를 보내가지고서 바로 신라의 국경선을 가득 채웠었던 이 왜군들 전부 다 싹 다 쓸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왜군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도망가다가 바로 구야국이 있는 데 있죠. 구야국 쪽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 왜군이 들어왔었던 통로가 바로 이 가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광개토 대왕의 지원군은 애당초에 신라를 괴롭힐 수 있는 싹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 구야국도 공격해서 점령해버립니다. 물론 나라를 멸망시키진 않았어요. 나중에 가선 이 왜군이 또 도망가면서 이번엔 아라가야라고 하는 한 준턱 정도에 있는 그런 작은 가야 국가가 있어요. 금강가야 다음으로 권력이 셌었던 그런 가야가 있었었는데 이 가야국도 같이 정벌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신라는 강력한 경제 국이었었던 가야를 손 안 대고서 고구려의 힘을 빌어서 다 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가야는 가장 강력했었던 바로 연맹의 맹주에 해당되는 국가를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서 바로 이 신라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공짜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에 고구려의 도움을 그렇게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신라는 바로 그 다음부터는 고구려의 사실상의 속국으로서 맨날 고개를 숙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아예 신라의 땅에 고구려의 군대가 들어와서 주둔할 정도가 됐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 왕위 계승에 있어서 바로 이 고구려가 막 간섭을 하는 모습도 막 보여주기도 했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많은 부분에서 고구려가 바로 이 신라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신라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라에게 무조건 나쁜 것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신라가 바로 영토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로 발전을 하려고 한다면 그 영토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배워야 하는데 그것이 많이 발달되었던 지역이 바로 중국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신라가 직접적으로 배우러 갈 수 있는 통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고구려가 어떻게 했냐면 신라의 사신들을 같이 중국으로 데리고 가가지고서 중국에 있는 문물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신라의 경우에는 고구려를 통해 가지고서 간접적이나마 중국의 문물을 수용하면서 국가를 점차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신라는 바로 그 발전의 서막을 드디어 열게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내무랑은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다음에 이번에는 가야의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야의 경우에는요, 바로 낙동강, 바로 이 낙동강 유역의 변환 지역에서 이 농업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철기 문화로 발달했었던 그 나라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가야의 설화를 보면요, 이래요.
육가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가야의 정식 역사책은 없어요, 사실은. 옛날에 가야에서 임금이 없었을 때 가야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전부 다 임금이 생기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임금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임금이 있기를 그렇게 원했었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가야 마을의 대표자들은 모여가지고서 여기는 어느 지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현재 왕을 원하고 있느냐? 라고 하늘에서 갑자기 말이 내려왔대요.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왕을 원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몇 날 며칠에 바로 구지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에 가가지고서 거기 보면 구지봉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바로 거북이의 모습을 닮은, 위에서 봤을 때의 거북이의 모습과 닮은 그런 형태의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노래 이름 바로 구지가라고 하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뭐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네가 만약에 머리를 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를 잡아서 구워서 삶아 먹으리. 뭐 이런 식의 노래였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실제로 그 해당되는 날 진짜 자기네들에게 왕이 오기를 진정하게 바랬었던 많은 가야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구지봉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서 바로 거기에서 일종의 이제 그 주술 행위 같은 거 했던 거겠죠. 계속해서 거북아 네 머리를 내놓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산을 완전히 에워싸서 돌면서 바로 줌을 외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하고 내려왔대요. 그래가지고서 무슨 괴짝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각 마을의 촌장들이 같이 올라갔답니다. 올라갔더니 그 위에는 여러 개의 알들이 같이 되게 반짝이면서 상자에 담겨가지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한 알이 깨어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알에 있는 사람을 딱 봤더니 너무나도 이 사람이 되게 잘생긴 겁니다. 그리고 왠지 좀 신령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바로 이 나라의 왕으로 임명하겠다라고 다 얘기했답니다. 근데 알이 여러 개였거든요. 때문에 각 알들은 각 지역의 왕으로서 전부 다 임명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났었던 그 알에게 바로 전체 모든 가야국들의 우두머리로서 인정하는 그런 형태로 국가를 만든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가야국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뭐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요. 첫 번째로 알에서 깨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름이 이제 김수로였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김해 김씨의 시조입니다. 이 김수로는 태어난 지 하루 지나니까 갑자기 한 청소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틀인가 3일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아기적의 시절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성인이 딱 됐는데 이 성인이 됐었던 바로 이 김수로가 너무나도 정치를 잘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바로 이 금강가야의 왕으로서 김수로 왕은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잘 보여줬던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왕이 성령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국가를 통치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왕이 계속해서 결혼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왕이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또 이 구야국에서는 즉 금강가야에서는 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가가지고서 이쯤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이를 좀 낳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결혼 좀 하시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김수로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신령스러운 사람이다. 그러니 하늘이 나를 이 땅에 내려보냈었으니 당연히 하늘이 또한 나의 배필도 나에게 보내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지만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해안가 근처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희한한 배가 한 대가 왔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희한한 배에 뭐가 있나 이렇게 가봤더니 거기에 김해 지역에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그 배에 탔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통역을 하는 사람과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즉 바로
그 배의 주인은 바로 아유타야라고 하는 건 나라의 공주의 배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아유타야의 공주의 경우에는요, 바로 어린 시절에 이 아유타야라고 하는 건 국왕이 자기 딸을 예언에 의하면은 바로 동쪽으로 보내면은 그럼 거기에서 자기 딸에게 맞는 그런 배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얻게 됐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바로 이 딸을 배에다 태워가지고서 각종 금은보화 뭐 이런 것들 잔뜩 실게 한 다음에 일종의 이제 지참금 같은 거죠. 이런 것을 전부 다 실게 한 다음에 동쪽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배는 정말 정처 없이 계속해서 가다가 그러다가 도착했던 곳이 바로 이 가야국이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 여성의 이름이 누구냐? 허황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 이 허황옥을 만나게 되었었던 바로 김수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허황옥과 같이 결혼을 했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김수로는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았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황후였던 허씨는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가 김씨성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허씨성을 따르는 사람이 이 나라에 하나도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당시에 김수로는 이런 부분을 배려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절반은 김씨성을 따르게 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허씨성을 따르게 했던 것이에요. 바로 그들이 지금 현재 김의 허씨의 시조라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 김의 허씨하고 그 다음에 김의 김씨는 조선시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절대 같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사실상 조상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른바 동선동본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지금은 8촌만 넘으면 같은 성씨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절대 그런 일은 불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기 바래요. 바로 그러한 유명한 바로 설화가 있었던 이 가야 여러분들, 그런데 이 가야도 크게 보면 전기 가야 시대와 후기 가야 시대로 나뉘어지게 돼요. 먼저 본다고 한다면 전기 가야 연맹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금강가야, 즉 구야국이 성장을 해 나가면서 전체 가야 연맹국들을 이끌었었습니다. 만약에 광기토 대왕의 공격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구야국이 가야국 전체를 통합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바로 하나의 국가로까지 성장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삼국시대가 아니고 사국시대를 맞이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때 당시 구야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세련된 나라였는데 이 시대 때에 바로 이 구야국에서, 즉 금강가에서 발견이 됐었던 여러 가지 토기 같은 것을 보면요, 같은 시기에 신라에서 발견됐던 토기들보다도 훨씬 더 이쁘게 만들어졌었어요. 왜 그런 거냐? 여기 보다시피 이 구야국은 벼농사를 통해 가지고서 성장을 해 나가긴 했는데 구야국 자체 안에서, 즉 가야 지역 자체 안에서 철 자체도 되게 좋은 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철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서 바로 이 북쪽 지역에 있었던 중국 세력이 있었었죠.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여기다 설치했었던 한사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자랑했었던 군현이 바로 낙랑군이었는데, 바로 이 낙랑군과 그 다음에 당시에 막 이제 금속기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했었던 일본 사이를 이때 당시에 이 가야가 양쪽을 서로 중개하면서 일종의 중개무역으로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야는 사실상 상업 문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이 가야는 돈을 많이 벌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개무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연맹왕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를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서 그걸 통해 가지고서 돈 버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이왕이면 우리나라의 물건을 중간에 같이 껴가지고서 양쪽의 국가에다 우리나라 물건을 팔면서 같이 또 중개해주면서 하면 훨씬 더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바로 뭐였냐면 덩이쇠였었습니다. 즉 철이었단 말이에요. 즉 덩이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자,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우리 손에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가 없잖아요. 무기가 없으니까 어떡하냐면은 바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철광산에 가서 철광석을 열심히 캐고 그 다음에 그 철광석을 녹여서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든 다음에 이것도 이제 강철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합금을 하고 코코스 비슷한 걸 막 뿌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막 두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멋진 칼을 만듭니다. 그리고서 이 칼을 가지고서 적들과 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전에 이미 그날은 망하죠. 언제 철광산에 가가지고서 철을 언제 다 캐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가야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 철을 미리 캐놨었어요. 캐놓고 이것을 미리 어느 정도 다 정렬을 해놓습니다. 정렬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상시에 이것을 금방금방 갖다 쓰기 위해서 마치 뭐 개뼈다구 비슷하게 덩이새라고 여러분 알죠? 여러분들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덩이새 보이죠? 뼈다구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바로 이런 덩이새를 가지고서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서 비상시에 항상 갖고 있다가 적들에게 맞서서 싸움을 벌이려고 할 때는 칼을 만들고 농기구가 필요할 때는 이걸 가지고서 농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서 만약에 순수하게 바로 철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과 무역을 하려고 한다면 이 덩이새를 사실상 화폐 대용으로 이것을 판매하고 가야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막 사왔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가야 사람들이 얼마나 그 철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었냐면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예전에 대학교 시절 때쯤에 바로 답사를 간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김해 지역에 있었던 그런 철을 모티브로 했었던 가야를 주제로 삼았었던 그런 형태의 박물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박물관 여러 군데를 보면서 되게 멋지다라고 딱 생각하면서 끄트머리 갔는데 끄트머리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끄트머리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그 시대 때 만들었었던 가야인들의 갑옷 있죠? 갑옷을 현대에서 나름대로 재현한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이 직접 한번 입어보게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데서 선생님이 이제 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 가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한번 진짜 이걸 입어봤어요. 여러분들. 이 갑옷은, 이 철갑옷은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여러분들. 사실 이 철갑옷은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왜? 바로 철의 두께가, 철 갑옷의 두께가 정말 요만했었어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만큼 얇게 철을 필 수 있을 정도로 바로 가야의 철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 철갑옷의 모습을 여러분들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철갑옷의 모습을 보면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사람한테 철갑옷을 씌우는 것도 이제 철이 너무 남아 돌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말한테까지도 철갑옷을 씌울 정도까지 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때 당시에 이 가야는 굉장히 이 철을 잘 다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기 바래요. 특히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머리개라든가 그 다음에 철제 판갑옷 뭐 이런 것들, 덩이새 같은 것들 반드시 가야의 특징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이 덩이새 화폐로도 사용됐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구려가 바로 이 중국의 군현이라 볼 수 있었던 낙랑군을 멸망시키죠. 중국의 4세기 초 때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개무역으로 성장했었던 가야가 나머지 한쪽 축이 망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에서부터 선진 문물을 전부 다 수용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만 교육을 해야 하니 일본하고 교육하는데 분명히 예전보다 확실히 돈을 덜 받게 된단 말입니다. 중국의 낙랑은 왜 가야에게서부터 이 철을 수입을 했었느냐? 사실 중국에서도 철을 갖고 올 수 있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낙랑군이 이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부터 갖고 오는 것보다는 한반도 남쪽에 있는 이 가야 지역에서 철을 사오는 게 더 빨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중국의 문물을 전달을 해주는 대신에 가야의 철을 사왔던 건데 걔네가 멸망했네요. 낙랑이 멸망했어요. 그러니 이때 당시에 가야는 굉장히 중요한 소두권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바로 이번에는 사로국이 진안 전체를 통일하게 되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왜군을 끌어들여 가지고서 같이 침공하러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로 광개토대왕의 토벌군에 의해서 고구려의 침입이죠.
이 고구려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서 신라 공격하는 것, 즉 사로국 공격하는 것은 실패했을 뿐더러 아예 가야의 맹주국 자체가 거의 소멸 지경에 이를 정도까지 공격을 받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쇠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 이 가야의 여러 개 국가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겠죠. 근데 그 틈에 광개토대왕의 그런 고구려의 공격에서부터 좀 피해를 받지 않았었던 고령 지역의 대가야가 점차 성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나중에 가선 이 대가야가 금관가야를 대신해 가지고서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바로 이런 부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프린트 9페이지. 자, 신라의 건국과 성장. 동그라미 1번. 지난해 소국 중에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사로국에서 시작. 동그라미 2번. 고조선 유민과 경주 토착 세력의 연합 밑줄. 자, 별표 하나. 왕권 미약. 동그라미 1번. 한반도의 동남쪽에 치우쳐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중국 문물. 자, 이 중국 문물의 수용이 어려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박, 석,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육부의 대표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었죠. 동그라미 4번. 삼국 중 가장 국가 발전이 늦었다는 점, 이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신라 왕호의 변천 좀 기억을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별표 하나.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별표 2개. 내무랑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김씨. 바로 이 내무랑 때 가서야 박석김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바로 김씨만 왕위 계승을 할 수 있는 원칙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마립간이라고 하는 왕의 칭호를 이 내무랑이 스스로 만들게 되죠. 진안을 통일했으니까 그 위세를 이용한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낙동강 동쪽의 진안 지역을 장악을 했고, 동그라미 4번. 바로 고구려. 자, 고구려의 도움으로 가야 외 연합군의 침입을 격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후에 동그라미 기역 고구려의 간섭을 받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동그라미 니은 그것이 다 손해만은 아니죠.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 문물을 수용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 내용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릉비에 적혀 있어요. 물론 충주 고구려비에 같은 경우에도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독특하게도 신라의 무덤에서 바로 발굴되었던 그릇 중에서 이른바 호종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거든요. 이 호종에서 호명 그릇이라고 하는 그릇이 발견되는데 그 그릇 밑바닥에 광개토대왕이 줬다라고 하는 건 내용에 바로 그릇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라 땅에 사실상 왕족급에 해당하는 무덤을 팠는데 그 속에서 광개토대왕이 준 그런 그릇이 있어요. 자, 그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구려가 사실상 신라를 속국으로 삼았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릇이 프린트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이다시피 이게 바로 호우총에 나와 있었던 호우명 그릇이라는 그릇인데 이게 바로 광개토지 호태왕이라고 하는 글이 같이 써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가야의 성립과 금관가야의 발전에선 성장 낙동강 유역 빈칸에 적혔습니다. 변한 지역에서 동그라미 1번 농업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발전된 빈칸에 적혔습니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했었다. 자, 별표 하나 동그라미 2번. 자, 전기 가야 연맹에서는요 변환의 맹주국이었었던 빈칸에 적혔습니다. 금관가야. 이 금관가야가 옛날엔 구야국이었었죠. 동그라미 1번 변홍사와 동그라미 2번 질 좋은 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바로 중개무역 여입니다. 여이 낭랑에서부터 외 여기서 낭랑은 중국 세력이었습니다. 낭랑 외를 기반으로 자 연맹왕국을 형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바로 덩이쇠 이 덩이쇠를 화폐로 사용했다는 점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별표 하나 쇠퇴에서는요 4세기 초반 이후에 동그라미 1번 낭랑군이 소멸합니다. 중국 세력이 소멸한 거죠. 때문에 한쪽 무역 상대국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 2번 신라를 도운 빈칸에 적혔습니다. 고구려의 공격으로 쇠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주도권이 고령 지역에 있었던 빈칸에 적혔습니다. 대가야. 이 대가야가 가져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